자, 그러면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교시에서 조심성의 증가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경직성의 증가. 그래서 경직이라는 거는 딱딱하게 굳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거를 여기 보시면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연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구나,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직성이 증가를 하면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대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예전에 해왔을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기구라던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저항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아까 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던 대로만 하려는, 그러니까 습관적인 방법만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고 해서, 회고는 이제 되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자꾸 되돌려 보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생의 주기와 특성에서 보면 통합 대 절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아 통합이라는 거는 어떤 안 좋았던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 또 예전에 내가 살다 보면 실패한 경험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막 실패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담담해진다. 내가 그때 실수를 할 수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좌절, 실패에 대한 이렇게 약간 그 절망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또 도움이 되기도 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담담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통합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자아 통합을 하려면 과거에 대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거를 그럴 수도 있었어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자아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지난 생애를 자꾸 되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미련이라는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하고 좀 화해를 해서 마음이 편하다,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뭔가 미련 없이 죽고 싶다, 이런 이제 그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좀 자꾸 되돌아봐서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하고 화해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친근한, 그러니까 좀 나하고 되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에 대한 그 편안함, 이런 이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접시가 될 수도 있고, 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형이라던가 이불, 이런 거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던 거에 대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접시를 갖고 있는데 그 접시가 예전에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하면서 이 접시를 가지고 놀다가 뭐 좀 다쳤었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라는 것들을 되새기게 하는 뭐 이런 물건들, 이런 거에 대한 애착심, 애착심이 이제 이게 내가 갖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애착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이제 더 강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안도감, 그러니까 좀 그래도 괜찮아 라는 안도감이라던가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좀 유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뭐 아빠로서 내가 그래도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웠구나. 뭐 이런 거라던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제 자기 정체감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런 특성 중에 하나로 또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라는 거를 좀 남기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다녀갔다라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을 남기고 싶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혈육, 그러니까 뭐 자녀분들을 좀 남기고 싶어 하거나 물질적 재산, 그러니까 뭐 집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어떤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창조적 업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책을 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우리 앞에서 어떤 이제 뭐 지적, 정신적, 문화, 유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이런 업적도 남기고 싶어 하고, 전통이나 가치 이런 것들도 남기고자 한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집안에 가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아이들도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살기를 바란다. 아니면은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가치,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을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존성의 증가라고 해가지고,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립하고 반대인데,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의존성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증가한대요. 근데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뭐 부축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상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다가 은퇴라는 것들을 하면서 소득이 이제 적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옆에서 뭐 아니면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뭐 내 생활비를 좀 어떻게 뭐 부담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경제적으로도 의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 조직이 퇴화, 중추신경 조직이 안 좋아지면서 자꾸 이제 그 중추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명령을 내리는 신경 조직이 안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알아서 좀 이렇게 나를 어디 데리고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도 의존을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던가, 형제가 돌아가신다던가, 아니면 친한 친구가 뭐 나보다 먼저 죽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이제 뭐 사망을 하거나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된대요. 남아있는 사람한테 언제 또 이 사람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의존하게 되는, 자꾸 이제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중요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의존성의 증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사회적 특성 보시면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변화된대요. 내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는 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은퇴라던가, 아니면 가족분들의 분가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알았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게 좋은데, 새로운 방식들이 막 있어지면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제 역할이 변화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 상실과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위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에서 대표적인 게 은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퇴는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그만두면 사회생활, 일을 하면서 갖고 있던 역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고 막 이러는데, 은퇴를 하면 이 강사로서, 교수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도, 만약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다 따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집을 나가거나 이러면은, 이런 엄마로서의 역할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줄어들거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나갔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내가 그래도 더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위축감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 앞에서도 이제 의존성의 증가에서도 잠깐 했는데, 은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일을 할 때보다는 적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국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연결된 이런 나라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대요. 한국이.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게 노인분들이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노후 준비를 이제 착실하게 젊었을 때부터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빈곤감을 경험을 하게 되고, 유대감 상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저 사람 뭐 친척이라던가 친구 관계 아니면은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감이라는 게 저 사람하고 나는 친구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야,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혼자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독감, 외로움을 이제 경험을 한다던가 우울감이 증가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감 상실로 인해서 더 또 그 우울감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자살까지 발생을 하는 게,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다. 사회적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신체적 노화, 그러니까 몸이 좀 이제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질병 때문에도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몸이 불편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날 찾아오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아프면 신체적으로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이게 뭐 좋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안 좋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플러스 사회적 관계에서도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년기 특성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와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거이긴 한데, 이게 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생애 주기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이제 변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노인도 이런 생애 주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기 때, 유아 때, 학령기 때, 뭐 청소년 때, 뭐 그 다음에 뭐 그 장년기 때, 뭐 이렇게 이제 생애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는 없는 게 아니라 노년기에도 여전히 새로운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하면서 변화,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라던가 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뭔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좀 담담해지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통합대 절망을 경험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자아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패라던가 절망감, 되게 막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이라는 거는 현실의 자신과 자신이 지금까지 맞이했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자신의 삶이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내부로 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 능력과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실패했어도 그것도 나야. 실패한 것도 나고 그때 힘들어 했던 것도 나야. 그래서 지금의 나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 통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 통합을 제대로 못하면 절망감을 또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년기 특성에서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그리고 생애 주기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이번에는 또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뭐 대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손주들,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같이 3대가 같이 사는 이런 가족 관계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변화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변화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부양을 못 받는, 도움을 못 받는 이런 이제 가족 관계가 되다 보니까 노인 부양, 노인을 돌봐줘야 되는 게 가족이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나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구 형태, 집안의 가족 관계가 이제 변화된 이유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가족 구조라던가 가족 관계, 가족의 기능,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가족이 해결을 해줘야 돼, 이런 가족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좀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든 반면,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분들하고는 이제 예전에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같이 안 사는 세대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이런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독 가구라는 말이 있는데, 단독 가구라는 말은 혼자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인만 혼자 사는 이런 이제 가구를 우리가 이제 뭐 독거노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부가 같이 사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그리고 부부하고 자녀하고 이제 같이 사는 이런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년기 부부가 같이 사는 통계하고 이제 1인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 자녀가 같이 사는 세대는 비슷한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부부 자녀가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 혼자서 사는 세대라던가 노인 부부만 사는 이런 세대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변화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뭐 부부관계라던가 아니면 부모 관계라던가 손자녀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가족관계에서 가장 먼저 노년기 부부,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가 젊은 부부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인 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둥지 시기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둥지 같은 경우는 뭐 새들이 이제 뭐 알을 낳고 거기서 그 새끼들을 키우고 뭐 이런 둥지가 있는데, 새끼들이 있을 때는 둥지가 새끼들로 막 가득 차 있는데, 새끼들이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날아가면 이제 둥지가 비어 있는 이런 식인데, 이거를 이제 그 노년기 부부가 경험하는 거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가면서 아무래도
아, 그러면 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하고 둘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게 노년기 부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노년기 부부가 이제 빈둥지 시기가 되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역할 변화의 적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퇴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남자가 퇴직,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이 배우자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온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 생활을 조금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은퇴를 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부부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정을 돌보는, 같이 생활하는 이런 이제 동반자 관계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가정일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은 가정일을 이제 여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다 책임지는 이런 관계인데, 노년기가 되면 같이 분담 같이 해서 뭐 취사는 여자가 하고 청소는 뭐 남자가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좀 적응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노년기가 되면 부부 관계에서 대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공통의 화제라던가 취미 생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역할 변화의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년기 부부 적응에서 성적 적응과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 적응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부부 관계에서 또 하나가 이제 성적 적응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도 부부 생활에서는 여기 보시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간 본능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 건데,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발표한 것 중에 이 욕구라는 게 위계 욕구다라고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1단계가 이제 생리적 욕구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욕구를 이제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본능,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이런 욕구가 이제 성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좀 점잖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 관계에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적응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첫 번째 줄 보면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게 나이, 상황에 관계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는 한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분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노년기 부부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같이 살다가 한날 한시에 같은 날 이제 사망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지만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둘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사망을 하고 죽고 한 사람은 남아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거의 이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여성분들이 많다. 그래서 70% 이상이 좀 여성이 남편보다 오래 산다라고 해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을 또 노년기에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배우자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가 사별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한 허무감이라던가 절망감,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너무 좀 허무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죽는다. 그러면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 그게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